노숙자의 문제라는 게 가난하고 저소득층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잖아요. 미국은 전세제도가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한 달만 실직을 해도 집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실직이 돼가지고 이제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 어떤 미국 여성분이 코로나 치료받고 이제 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의료비 청구서를 이제 받았는데 3억이나. 미국에서는 한번 노숙자가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키로 유명한 실버스타 스텔론이죠. 그분도 젊은 시절에 노숙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누구든 노숙자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데 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가요? 먼저 구조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주거비용 상승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특히 이제 대도시, 동부나 서부에 있는 미국 대도시,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필라델피아 같은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집값하고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안정망 부족을 들 수가 있는데, 유럽 같은 복지 국가하고는 달리 미국은 정부의 사회 복지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비 부담이 커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빈곤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서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건강 문제 및 약물 중독을 들 수가 있는데, 많은 노숙자들이 정신질환, 특히 조현병,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약물 그리고 또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까 방금 언급드렸듯이 정신건강치료나 재활 프로그램에 드는 공적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금 정체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둘 수가 있는데, 최저임금,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뉴욕하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16.5불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시간당 이제 2만 원 정도가 되는데, 미국에 평균적으로 40시간을 일주일에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면 16만 원 곱하기 5를 하면 이게 한 80만 원 곱하기 4를 하면 한 24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어떤 최저임금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주택 임대료를 견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특히나 팬데믹 상황에서 실직을 당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노숙자가 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주거비 급등 및 저렴한 주택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도시들에서는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기준으로 뉴욕 있죠. 뉴욕의 원베드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가 월 4,200불, 하나로 한 60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가 상승한 수치인데, 또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같은 유형의 아파트 평균 임대료가 월 2,950불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원베드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가 월 2,300불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대료 수준은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거비가 가계소득의 30%를 초과하면은 이제 주거비 부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뉴욕시 같은 경우에 4,200불의 임대료는 연소득 16만 8천 불 정도 이상이어야 30% 이하로 유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뉴욕시 중위 가구 소득이 대략 7만 불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으로 대다수 가구가 이러한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이처럼 높은 주거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구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며, 일부 가구는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숙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숙의 문제라는 게 이 저소득층,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 정규직을 가지고 일정 수입을 벌고 있는 사람들 상황에서도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사 부부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수입이 고정적이고 아주 높고 좀 많으니까 어떤 투자도 많이 하고 대출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 되어서 자기들이 샀던 어떤 주택 같은 거에 대한 어떤 할부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도 있고, 제 기억으로 어떤 유명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인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갓 의사를 시작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디서 병원 일을 시작을 했냐면, 자, 캘리포니아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학생들도 학자금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도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 학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 학자금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들도 많은데, 의대생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갓 인턴 생활이 끝나서 의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수입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오클랜드, 버클리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 병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런다면은 월세 300만, 400만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의사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의사는 병원 근처 어떤 공원 파크에서 트레일러를 사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출퇴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숙자의 문제라는 게 가난하고 저소득층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월세뿐만 아니라. 근데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자, 무조건 월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내야 되는 날에 내가 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내 가족들이나 어떤 친구들, 뭐 그런 사람들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갈 곳은 거리들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이 노숙자라는 게 길거리에서 우리가 영상이나 뉴스에서 봤던 텐트에서 지내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만 노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노숙자의 개념은 공공장소에서, 특히나 공원 같은 곳에서 뭐 트레일러 또는 차에서 지내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주택이라는 어떤 구조, 영구적인 주소를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대다수를 포함해서 노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 상황을 또 악화시킨 게, 이들을 좀 도와주고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부족하면, 자, 1800년대 이후에 이제 공화당 정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정부가 이제 공공주택 건설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레이건 대통령 생각에는 작은 정부 지출을 줄여서 자, 시장 중심 경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대신에 민간 기업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정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연방정부의 공공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1970년대 미국 정부는 저소득층 주택 지원에 거의 지금 현재 통화 화폐 가치로 32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줬었는데,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금액이 75% 이상 깎여서 이제 1989년이 되어서는 이제 이게 80달러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공공주택 건설이 사실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도시는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정규직이 있어도 홈리스가 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많은 노숙자들이 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정신건강 치료비가 미국은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보험은 민간주도 의료보험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료 치료기관,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있지 않은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문제가 이제 해결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런 병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 유지가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거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60, 80년대에 미국 정부가 정신병원을 대거 폐쇄를 했습니다. 그 폐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치료를 받고 있던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커뮤니티 중심, 가족 중심의 치료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게 어떤 인권 상황 개선이나 치료를 받는데 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변화를 시켜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환자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커뮤니티적인 어떤 자원들이나 그런 치료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가족들의 여력이 점점 없어질 때, 이런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가능성들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노숙자가 전체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약물 중독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 자, 펜타닐, 자,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자, 헤로인 같은 강력한 마약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약류에 중독이 되면은 일을 하거나 집을 유지할 능력이 사라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시스템 때문에 중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리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노숙자 커뮤니티에서는 약물 중독 비율이 40에서 50% 이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의료비가 비싸서 약물 중독 치료를 받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노숙의 상황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업 및 경제적 불안정인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으면 본인들이 내고 있었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수십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되는데 임대료를 못 내니까 이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네 가지가 노숙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한 달만 실직을 해도 집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노숙자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주거 정책의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주택,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거 지원보다는 쉘터라고 하거든요. 임시 쉼터 같은 곳 있죠. 그런 쉘터 위주의 단기적 대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일부 주인데, 유럽에서 행해왔는데 미국 일부 주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하우징 퍼스트, 그러니까 주택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가 유타주입니다. 근데 이 주택 우선 정책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타나 캘리포니아 같은 몇몇 주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조치인데, 이게 무슨 이 주택 우선 정책이 뭐냐면 기존의 노숙자 지원 방식이 먼저 일자리를 줘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이 사람들을 치료를 유도를 해서 결국에는 경제적인 여유를 찾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주택을 잘 구매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집을 가져줄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우선 정책은 경제적인 상황, 정신질환, 이가 상관없이 그런 노숙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자기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먼저 제공을 해주자. 그래서 그런 안정감 속에서 치료 및 지원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방식인데, 유타주가 그 정책을 펼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타주가 2005년도에 이 정책을 시작을 해서 10년 뒤에 그 주에 노숙자 수가 거의 9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이 되어서는 장기 노숙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유타주나 다른 주의 어떤 부분적인 어떤 노력들에 국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택 우선 정책을 전국적으로 도입했던 나라가 미국과는 다르게 이제 핀란드라는 거예요. 자, 핀란드가 2008년부터 이 하우징 퍼스트 정책을 이제 전국적으로 도입을 했는데 노숙자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거의 유일하게 노숙자가 감소한 나라가 핀란드가 되었죠. 그래서 현재 핀란드는 장기 노숙자가 이제 거의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또한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스웨덴 같은 나라들에서는 공공주택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가 있어서 급격한 집값 상승을 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나라는 주택은 기본권이라는 철학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 시스템의 차이인데, 미국은 노숙자가 되어도 사회복지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이 민간 중심이라 정신질환, 약물 중독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정부, 지방 정부별로 복지 수준 차이가 커가지고 주마다 노숙자 지원이 달라요. 그런데 캐나다나 어떤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적죠. 왜냐면 캐나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가 미국과는 다르게 무료니까요. 그래서 의료비 부담이 적고 노숙자라도 의료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수당 같은 것들도 받을 수가 있죠. 그게 미국의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과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노숙자 대응 방식의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죠.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어떤 민간주도 의료보험이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내가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 의료보험을 통해서 뭐 내가 내야 되는 어떤 상환금만 제외하고 병원비를 다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최고로 좋은 의료 시스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실직이 돼가지고 이제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대다수의 미국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어떤 미국 여성분이 코로나 치료받고 이제 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나중에 병원으로부터 이제 의료비 청구서를 이제 받았는데 3억이 나온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3억 어떻게 감당해? 이제 미국은 뭐 그런 이상한 나라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다행히 의료보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자가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은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라는 건데 이제 이런 분들이 실직 상태가 되었다면 보험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왜냐면 이제 직장 의료보험 말고 이제 개인 의료보험, 이제 개인이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을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족 의료보험을 듣는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민간 의료보험을 사가지고 지불해야 되는 여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그냥 보험이 없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잖아요. 미국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는 그런 사람들의 가족들 중에서 누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큰일 날 수가 있겠죠.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에 노숙자 텐트촌이 많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 개입이 많고 노숙자를 체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반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노숙자를 범죄자처럼 다룬다기보다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다가가죠. 그리고 또한 공공주택이나 재활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노숙자가 다시 정착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처벌 중심, 다른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어떤 지원 중심으로 나간다. 두 번째로 이제 약물 문제하고 노숙자의 연관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노숙자들 중에서 약물 중독이 아까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펜타닐 같은 마약이 확산되면서 약물 중독이 노숙자 문제를 심화시켰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한 약물 치료 및 재활 지원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약물 중독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지니까 이 사람들을 재활 못 시켜서 이제 교도소를 보내는 인구가 많아지죠. 그럼 교도소에서 이 사람들을 재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다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처벌 중심보다는 미국도 좀 지원 중심으로 좀 가보자. 재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한번 노숙자가 되면 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고, 유럽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예방과 재활 중심 정책을 통해서 노숙자가 되는 것을 막거나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누구든 노숙자가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키로 유명한 실버스타 스텔론이죠. 그분도 젊은 시절에 노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노숙을 하셨냐면은 뉴욕에 배우로 유명해지기 전에 노동자로 살았는데, 당시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뉴욕의 물가 때문에 뉴욕의 버스 정류소에서 노숙을 했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키웠던 반려견까지 팔아 생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치킨 체인이 어디죠? 프랜차이즈? 그 KFC에 나오는 할아버지 계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컬러넬 샌더스라고 하죠. 유명한 분인데, 그 설립자께서도 본인이 60살이죠? 될 때까지 사업적으로 실패하고 돈이 안 벌어지니까 노숙을 하셨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누구든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미국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재 시도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우징 퍼스트, 그래서 주택 우선 정책, 유타주에서 2005년부터 시행을 해서 10년 만에 노숙자 수를 90% 정도로 감소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공공주택을 조금 늘려주거나 주거비 지원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미국의 주택 도시 개발부, 바우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문제가 뭐냐면 대기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숫자에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프로젝트 홈키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이냐면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것들을 개조해가지고 노숙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단기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사람들을 계속 여기서 장기적으로 지내게끔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수용을 시키면 많은 세금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어떤 부담 문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신건강 또는 약물 중독 치료가 강화되게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2022년도에 케어 코트라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반강제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실용을 해왔었는데, 근데 비판을 받죠. 왜냐면 미국은 어떤 자유가 우선인 국가인데 왜 이 개인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를 하냐 하는 측면도 언급하는 적도 있고, 뉴욕시에서는 involuntary commitment라고 해요. 거리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정신질환자나 노숙자를 경찰이 병원에 강제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되고, 또한 치료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시 이분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뉴욕시에서 시행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노숙자 보호소가 있습니다. 쉘터 제도인데, 이 뉴욕시에서는 1981년도에 Right to Shelter 법이라고 해서 노숙자 보호소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권리 선언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노숙자가 머물 곳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은 주택 공급, 그리고 의료 지원, 재활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단기적 대응보다 장기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인들이 단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생리적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적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설탕이라는 게 화이트 골드, 백금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귀하고 비싸가지고 왕족이나 귀족들만 소비를 할 수 있는 사치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치품이 되다 보니까 내다 팔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카리브해, 그리고 미국, 그리고 영국 섬까지, 본국까지 연결되는 그 삼각무역, 노예 삼각무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설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17세기, 18세기 동안에 대서양 노예 무역을 통해서 카리브해에서 이제 대량으로 설탕이 생산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것들이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설탕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값싼 재료가 되는데, 그거를 또 촉발시킨 게 19세기 중반부터 말까지 이어진 그 산업혁명이었는데, 산업혁명이 설탕 관련된 제품들이 어떤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결국 이제 설탕 제품들이 대중화가 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패스트푸드하고 대량 생산 식품 문화를 들 수가 있는데, 미국은 패스트푸드하고 가공식품의 천국입니다. 그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하는데, 가공식품 회사들이 설탕을 많이 넣으면 이게 더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구매를 많이 해서 판매가 잘 된다는 점을 마케팅에 많이 활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펩시 같은 탄산음료가 세계적인 인기 있는 것도 설탕이 주는 강한 만족감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도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디저트 문화, 축하의 의미가 담긴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생일 때 뭐 먹습니까? 축하한다고 그러면 케이크를 주죠. 생일 때 이제 케이크를 주고, 특히 명절 때, 예를 들면 헬로윈 때 트릭 올 트리트 이래가지고 사탕을 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는 특정한 어떤 파이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먹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중요한 날들에서는 설탕 관련된 제품들이 소비가 되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행복한 순간 된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생리학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탕은 뇌에서 이제 도파민을 이제 분비를 시키는데, 단맛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기분이 좋아지죠. 특히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단 음식을 찾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음식 산업과 소비자 습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너무도 많습니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설탕, 시럽,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심지어 우리가 미국 마트에 가서 사 먹는 식빵 있죠. 그 하얀 식빵 안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설탕이 들어가 있다는 거. 심지어 샐러드 드레싱, 소스에도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미국은 콜라 같은 소다 소비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가 봤을 때 미국인들이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탄산음료를 물처럼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패스트푸드점하고 다른 게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을 가면은 탄산음료 리필이 무제한이라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섭취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문화이고, 어릴 때부터 미국 아이들은 단맛에 익숙한 식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뭐 초콜릿 시리얼, 또 아침에 미국인들이 잘 먹는 팬케이크죠. 그 팬케이크를 먹을 때도 시럽 같은 거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는데 그게 시럽도 엄청 달아요. 또는 젤리 샌드위치 같은 그런 음식들을 자주 먹어요. 그래서 어릴 때 단맛에 길들여지면 성인이 되어서도 단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요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인들의 비만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미국 성인의 거의 42%가 비만입니다. 그리고 비만 관련된 질병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나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화비만도 심각해가지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과도한 설탕을 섭취를 하게 되니까 체지방이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설탕이 들어간 가공식품, 탄산음료, 디저트, 패스트푸드를 쉽게 접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좀 높이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에너지가 많아져서 비만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뇨병, 대사증후군 위험도 증가를 시키고요. 여담인데 미국 원주민들이 백인들한테 땅을 다 뺏기고 결국에 어디로 쫓겨나게 되냐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 있죠. 보호구역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백인들이 미국 원주민들을 인디언 보호구역에 가두고 난 다음에 먹을 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를 줘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백인들이 주로 먹던 음식 재료인 밀가루, 기름, 그리고 설탕을 줬대요. 원래 미국 원주민들한테는 없던 식재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미국 원주민들이 무엇을 만들어 먹기 시작하냐면 튀김빵, 그러니까 프라이 브레드라고 하거든요. 거의 이 프라이 브레드는 지금 미국 원주민들한테는 거의 소울푸드가 될 정도로 그 당시에 미국 원주민들한테는 이게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밀가루로, 한정된 재료인 밀가루로 빵을 튀겨가지고 열량을 극대화시켜서 가족들하고 나눠 먹는 생존을 위한 음식이 됐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음식을 튀긴 기름빵, 설탕을 섞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원래 미국 원주민들이 겪지 않았던 성인병들을 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당뇨나 관련된 여러 질병들이죠. 원래 그런 질병들은 원래 미국 원주민들이 겪었던 그런 질병들이 아니었대요. 성인병들이. 그래서 백인들이 준 이 재료들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미국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미국에서 지금도 스팸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주가 어디겠습니까? 1인당 스팸 소비량이 가장 많은 주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그래서 연간 하와이가 700만 캔을 소비를 한대요. 그 인구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스팸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가? 1990년대를 생각해 보면 미국인들이 연간 약 1억 2,200만 캔의 스팸을 소비를 했어요. 그럼 미국 전체 인구가 몇 명이겠습니까? 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1억 2,200만 개를 소비를 했다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스팸을 소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팸은 미국 가정의 30% 정도가 소비하는 음식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스팸 소비를 많이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스팸 소비가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도 스팸을 좀 사랑을 하는데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고등학교 미국인 캐나다 원어민 교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명절이 되니까 명절 선물이라고 스팸 선물을 주더래요. 무슨 선물을 주는데 선물 안에 스팸을 넣어서 주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의 어떤 전통이 됐잖아요. 스팸 선물을 주면은 아이고 괜찮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또는 이제 캐나다 사람들한테는 스팸을 어떤 명절 때 선물로 준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스팸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팸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스팸은 1937년 그 유명한 호말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출시한 이제 통조림 햄이죠.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2차 대전 때 미국 군대의 주요 이제 식량 공급품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캔에 들어가 있는 음식이니까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조리가 간편해져서 전쟁 중 그리고 그 전후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스팸은 전쟁 이후에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었는데, 특히나 하와이에서 이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하와이는 이제 미국 본토하고 떨어져 있죠. 그리고 전쟁 기간이고, 그래서 식재료나 식품을 본토로부터 공급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와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경제적으로 전쟁통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견디고 살아야 했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나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최선책이 스팸을 소비하는 거였다. 그래서 많은 하와이 사람들한테는 스팸이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도 미군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하와이에서는 스팸이 널리 퍼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하와이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 하와이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음식 중에 스팸 무스비 같은 요리가 있는데 하와이의 소울푸드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양 사람들, 하와이에 살고 있는 동양 사람들도, 저도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스팸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스팸은 그냥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에 밥에다가 먹으면 또 짭짤한 게, 또 짭조름한 게 먹으면 금방금방 조리가 가능하고 먹기도 간편하고 또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김치에다가 먹어도 괜찮잖아요, 스팸이. 한국 유학생들도 스팸을 되게 좋아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제가 있을 때 기준으로 월마트나 마트를 가면 스팸이 대표적인 할인 상품이었어요. 그때 구입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비쌌다는 기억은 안 해요. 지금 환율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환율 대비 좀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살던 기준으로, 그 당시 기준으로는 스팸이 좀 저렴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살고 있는데 그 저염식 스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먹으니까 덜 짜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오리지널 스팸 자체가 좀 짜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래서 조금만 떼가지고 이제 밥에다 먹고 이랬는데 저염식이 나오니까 저염식 괜찮다 이래서 저염식을 아주 즐기게 되었죠.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스팸이 미군을 통해서 이제 한국인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버린 어떤 햄이나 이런 거를 발전시켜 나간 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부대찌개가 있죠. 그런데 미국하고는 다르게 스팸이 한국에서는 좀 고급 식재료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스팸이 단순한 저렴한 가공육이 아니고 고급 캔 햄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선물 세트로 주고받는 문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팸이 한국에서는 다양한 요리에 또 활용이 될 수 있죠. 오히려 주류 미국 백인들이 활용하는 스팸을 활용하는 것보다 한국적인 어떤 음식 문화에서 활용하는 게 훨씬 이게 활용도가 높다. 예를 들면 부대찌개를 만들 때 스팸 만들어서 먹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스팸 김치찌개도 맛있죠. 그리고 스팸 계란말이도 맛있죠. 그리고 스팸 마요 덮밥 같은 것도 밥 위에 스팸을 올려서 계란 마요네즈에 버무려서 먹으면 되게 맛있듯이, 한국에서 스팸의 활용도가 이렇게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